함께 알고 함께 웃는 사람들의 이야기. 수다를 좋아하는 장애인의 본격 리얼 수다 방송 성남시 한마음 복지관 팟캐스트 수다 인.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격한 공감을 하고 위로받을 때도 있고요. 함께 웃으며 즐거움을 나누던 기억들을 갖고 계실 텐데요. 성남시 한마음 복지관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위치한 우주에서 가장 큰 복지관이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까? 알고 계셨어요? 네, 앞으로 우리 사회 장애인의 희로애락을 담을 수 있는 팟캐스트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유쾌한 수다, 즐거운 수다, 감동 있는 수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저희 팟캐스트 수다장인의 첫 방송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오픈 기념 특별 게스트 초청 토크를 준비했습니다. 정식으로 강원래 씨 인사를 듣고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콜로넬 강원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번 평창 패럴림픽에서 이제 우리 앞에 모신 강원래 씨를 만났어요. 근데 뭐 아시겠지만 강원래 씨는 굉장히 저희 세대에서는 유명한 분이셨어요. 네, 예, 저는 사실 못 가서 굉장히 아쉬웠는데요. 저는 그 선수들의 그 경기도 물론 인상 깊었지만 그 올림픽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그 개막식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이번에 패럴림픽 개막식 때 굉장히 많은 퍼포먼스나 노래들 저는 되게 아는 노래 나가지고 되게 좋았거든요. 그렇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무슨 에피소드나 그런 일들이 좀 있었나요? 특별한 에피소드는 없었어요. 일단 다른 쇼나 마찬가지로 초대를 받았고, 근데 그 성화봉송 네. 쪽도 얘기가 있었고, 근데 그냥 우리는 클론으로 노래를 부르는 게 더 낫겠다. 그쪽에서는 또 패럴림픽 주제가를 하나 만들어서 부르면 어떻겠냐 해서 그 주제가보다는 우리 노래 중에도 그런 내용과 좀 비슷한 앞으로 나아가자, 뭐 내일로 가자, 또 꿍따리 샤바라 신나게 살자 그런 노래 가사 있으니까 우리 노래를 그냥 부르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 그 패럴림픽 평창 올림픽 메인 스타디움에 가니까 스타디움이 그냥 세트로 지어졌더라고요. 네. 그래서 바닥이 마룻바닥이고 막 리프트도 조금은 볼 때는 괜찮았지만, 그리고 저는 LED를 거기 관중들이 다 갖고 간 줄 알았더니 의자에 다 설치가 되어 있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 개막식 폐막식을 위해서 만든 곳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자원봉사자들, 그곳에서 함께했던 자원봉사자들이 굉장히 뭐 장애인에 대한 배려라든가 거기 오신 손님들에 대한 배려가 좀 철저했었고, 뭐 여러 가지 다 좋았어요. 일단은 저는 노래 부르고 나서 마지막에 그 메인 스타디움을 한 바퀴 이렇게 돌아와서 봤어요. 휠체어 타고 돌았는데 그때 참 감회가 새로웠어요.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들한테 박수를 받고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랬어요. 네. 또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두 번째로 열리는 올림픽이잖아요. 네. 저는 이제 88 서울올림픽 때가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만들었었는데 이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개폐식을 하기 위해서 스테디움을 만들었고, 근데 저도 거기 가서 직접 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잘 만들어져 있었으나 저도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을 데리고 갔었는데 뭐라고 해야 되지? 화장실이나 이런 것들이 사람 대비 좀 부족한 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편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어떤 곳에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구상에 아까 이 우주에서 제일 큰 복지관이라고 그랬지만 이곳에 왔더라도 낯선 곳이면 불편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또 우리가 뭐 이 지구에서 제일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이라든가 영국 그런 나라를 가더라도 낯선 곳이니까 말이 안 통하고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듯이, 하지만 그런 불편함을 우리가 좀 더 손을 내밀고 말을 하면 그런 자원봉사자들이 다 이렇게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좀 특별히 기억에 남는 그런 패럴림픽이었던 것 같아요. 네, 좀 개인적으로 이제 궁금한 부분은 이제 제가
인터넷에서 봤더니 이제 그 개막식 공연 때 이제 백댄서랑 이제 그 DJ 그 이제 구준엽 씨랑 이렇게 공연하는 모습 봤는데 약간 트레이닝복이었나요? 그 하얀색 옷을 입었었고 백댄서 분들은 검은색 옷으로 이렇게 통일이 돼서 입었었는데 공연하시니까 좀 화려한 뭔가 댄서의 느낌일 줄 알았는데 선수단하고 컨셉을 맞추려고 아니 뭐 그런 거 특별한 거 없었어요. 그냥 그날 입고 간 걸로 입은 거예요. 준비한 게 아니라 그냥 네. 그날 다른 가수들도 있었고 또 다른 뭐 퍼포먼스 하는 분들도 있었고 댄서들도 있고 자원봉사자들도 있었지만 그냥 클론이 노래를 한 곡 불렀다라는 그 정도만 있는 거지 우리가 뭐 대단하게 초대를 받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TV 보면서 이제 늘 궁금했던 게 그 클론 그 마크가 그 알파벳 C에다가 이제 화살표가 위아래로 돼 있는데 뭐 다른 뭐 특별한 의미가 좀 내포가 된 건지 아니면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렇게 얘기하다 그런 게 아니라 구준엽 씨하고 저하고 둘 다 미술대학을 다녔었어요. 미술을 공부했었는데 물론 구준엽 씨는 졸업했고 저는 이제 학교 관뒀지만 그 남자라는 표시예요. 이 화살표에 동그라미가 남자란 표시고 동그라미에 십자가 그려져 있는 게 여자란 표시인데 그 남자가 두 명인 거죠. 두 명인 거죠. 두 명이 합쳐진 거죠. 그러니까 동일한 염색체와 뭐였더라? 복제인간이 동일한 염색체와 유전자를 지닌 복제인간 그게 클론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이 화살표가 두 개로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 더 많이 만들겠다. 우리 음악을 좋아하게 만들겠다. 그런 뜻으로 화살표를 쓴 거죠. 아니 무슨 20년 만에 하는 얘기 같아 이건. 아직까지 붙이고 계셔서 지금도 이제 그래요. 꽁다리 잡아라가 무슨 뜻이냐고 막 물어보기도 하고. 좀 방금 물어본 마크는 또 어떻게 보면 015B 보고 015B의 의미가 뭐냐고 물어본 거랑 똑같은 의미 같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도 꽁다리 잡아라 무슨 뜻이냐고 묻긴 해요. 네, 지금까지 강원래 씨가 들려준 평창 패럴림픽의 뒷이야기였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분위기를 바꿔서 두 번째 수다를 이어가겠습니다. 네, 제가 또 개인적으로 2009년도 그 사랑의 가족을 출연하면서 이렇게 만남의 인연이 생겼지만 강원래 씨의 근황을 제가 다 알 수는 없었어요. 그렇지만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카카오 프로필 사진이라든지 보면서 이렇게 그 아들이 커가는 모습도 또 같이 보게 되더라고요. 또 근데 그게 저도 이제 5살 아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그런 공감대가 조금은 그런 감정이입이 좀 되기도 하고 또 글 쓰는 모습을 또 보면서 이게 참 똑같은 아빠지만 또 꼬리표는 또 장애인 아빠고 저도 이제 지성이 아빠지만 또 어디 가서는 또 장애인 아빠고. 근데 그거는 물론 저도 일단 최충일 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선천적인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자주 할 수 있겠지만 근데 저는 이제 후천적인 장애란 말이에요. 33살에 그것도 한창 클론이 인기 있을 때 삐삐머리하고 초련을 부를 때 그때 그러니까 초련을 발표하고 한 4개월 후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된 건데 병원에서 나와서 휠체어 타고 한동안 한 1년 반 정도는 선글라스 쓰고 마스크 쓰고 다녔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시선이 너무 힘들어서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좀 뭔가 불쌍하게 보는 듯하고 좀 뭔가 안타깝게 보는 것 같고 그 힘내라는 말도 굉장히 듣기 싫었고 내가 힘이 더 센 것 같은데 그래서 어느 날인가 한 학생들이 저를 따라오면서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짜증 났어요. 야, 너희 왜 자꾸 나 따라오냐, 이 새끼들. 막 욕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아저씨 휠체어가 되게 멋있어가지고 우리 아버지 휠체어 타는데 요거 사는 판대를 좀 알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그 친구들이 날 불쌍하게 보고 막 안타깝게 보고 막 이게 놀림거리로 따라온 줄 알았는데 휠체어 가격을 물어본 거였어요. 좀 약간 거칠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한 친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아저씨 되게 피해의식이 있는 것 같다고. 우리는 그런 마음이 안 돼. 아저씨 왜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서 가더라고. 그래서 오면서 생각해보니까 야 내가 그런 피해의식이 있었나 보다. 남들이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보고 있었구나. 내 스스로가 장애인을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장애인을 불쌍한 사람, 안타까운 사람, 뭐 도움받아야 되는 사람, 능력 없는 사람, 소위 말해서 그냥 비응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날 그렇게 볼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아니었던 거죠. 내가 날 보고 있었던 거지. 내가 나를 평가했던 거지. 아마 또 최충일 씨도 주변에서 사람들이 볼 때는 특이하니까 그렇죠. 여기 스튜디오 문이 열리고 누가 느닷없이 오토바이를 타고도 와봐요. 우리 안 쳐다보겠어? 쳐다보죠. 쳐다보죠. 그럼 그 사람이 왜 날 쳐다보지? 진짜 이
야탑동은 특히 이 한마음복지관은 날 차별해. 에이 죽어버릴까? 그럼 누가 잘못된 걸까요? 쳐다보는 사람이 잘못된 걸까요? 아니면 그런 생각을 갖고 혼자서 깨꾸닥한 사람이 잘못된 걸까요? 그런 생각이 들던 거예요. 아 맞아. 나는 그냥 클론의 강원래 인기 있었던 또는 춤을 췄던 휠체어 타고 있는 강원래이기 때문에 쳐다보는 건데 내가 너무 나쁘게 받아들였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자신감을 가지면 다른 사람들도 더 웃게 되고 더 신나게 되고 그런 생각인데 뭐 장애인 아빠로서 뭐 그런 시선으로 사람들은 날 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10명 중에 1명 불쌍하게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사람보다 내가 덜 불쌍하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뭐 아이 때문에 뭐 물론 나중에 그런 사춘기 때는 그런 한두 번쯤의 시련은 있겠죠. 아버지는 왜 휠체어 탔어? 다른 사람들은 아빠들은 다 막 던져주고 안아주고 그러는데 아빠는 왜 그런 거 못 해줘? 그런 얘기는 간혹 할 수 있겠지만 그때는 저는 그런 건 엄마한테 얘기해. 라고 얘기하면 되니까 뭐 내 스스로가 나를 미워하고 싫어한다면 우리 아들도 나를 싫어하고 미워할 거예요. 하지만 내 스스로가 나에 대해서 나름대로 뭐 다른 내가 잘나서 그런 건 아니지만 내 스스로가 나를 칭찬해 준다면 우리 아들도 나를 칭찬해 주고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예, 좋은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장애를 받아들이는 이제 그 강우래 씨의 그 마음이 이제 수용하는 부분, 어떤 그런 분노라든지 이런 것들이 본인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과정을 또 말씀을 해주셨고, 화내고 짜증내던 시절도 다 있었죠.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런 일이 있었을까? 세상을 향해서 욕하고 막 짜증냈었는데 정신과 치료 받으니까 그게 정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정상이. 네. 강원래 씨, 뭐 1시간 동안 제가 화를 냈어요. 욕을 하고 의사한테. 그랬더니 강원래 씨 지금 이렇게 화내는 모습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세상 어떤 사람이 느닷없이 강원래 씨처럼 상처를 갖게 됐는데 육체적인 상처라든가 정신적인 상처를 갖게 됐는데 웃고 있다면 기뻐한다면 그게 미친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 말에 제가 좀 움찔했죠. 그렇구나. 내가 지금 미쳐 있구나. 이걸 고쳐가야겠구나. 될 수 있으면 웃음을 찾아야겠구나. 하지만 그러면서도 또 부딪히고 또 간혹 길 가다가 또 어떤 분들이 아이고 강원래 씨 아직 못 걸어요. 언제 걸어요? 막 이러면 또 뭐 아이고 뭐 이러다 가만히 있고 아이고 요새 TV도 안 나오고 왜 이거 불러줘야지 나오죠. 막 그런 티격태격은 하지만 그래도 내가 미쳐 있구나. 화를 내고 있구나. 내 성격이 좀 그렇게 변해 있구나라는 건 이제 느끼죠. 조금씩. 지금 말씀 중에 그 아들 강선 얘기도 막 조금 하셨는데 저도 이제 아들이 둘이에요. 여기도 아들이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아빠의 역할이 아까 전에 몸으로 못 놀아주는 거에 대해서 엄마한테 얘기를 하라고 하는데 그 아들을 키우면서 이게 해주고 싶거나 뭔가 해야 될 상황도 생기고 이럴 경우에 어떻게 보면 지금 옆에 있는 최충일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뭐 저도 뭐 장애가 없어서 뭐 다 해주는 게 아니라 물리적인 여건상 떨어졌을 때도 그렇고 뭐 이렇게 강선이를 키우면서 이 부분은 좀 아쉬운데 그래도 뭐 다른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풀어 나갔었던 그런 내용들이 좀 있나요? 제일 답답한 거는 이제 제 아내가 너무 FM 너무 그러니까 애지중지 키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던지고 좀 부딪히고 넘어지고 좀 피도 나고 까지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걸 되게 못하게 하려고 그래요. 이제 사춘기 지나면 알아서 지가 이제 까지고 넘어지고 부딪히고 하겠죠. 이 인생이라는 게 이 오르막길 내리막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항상 오르막길이 있는 것보다는 가끔 내리막길도 있고 낭떠러지도 있고 부딪히도 보고 그래야 되는데 이 휠체어 타면 느끼는 거예요. 뭐 최충희 씨도 알겠지만 힘들게 오르막길 올라가면 짜증나죠. 하지만 돌아올 때는 내리막길이에요. 그 길이 천천히 쉽게 내려올 수 있는 길인데 우리 아이는 너무 지금 애지중지 키우는 게 좀 제가 좀 답답해요. 하지만 이 집안의 일단은 최고의 이 먹이사슬 최우선자가 제 아내이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고 좀 가만히 있죠. 조용히 해 그러면 숨도 못 쉬어 저는. 저희도 다 우리 다 그렇게 사네요. 우리 언제 한잔 해야 되겠네. 네? 우리 저도 아기를 되게 어렵게 가졌어요. 실험관도 하고 해서 되게 힘들게 첫째를 가졌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와이프가 더 어떻게 보면 애지중지 이렇게 하는 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 건 아니죠. 처음에 태어났을 때도 그랬을 거고. 근데 저는 좀 약간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라서 그 모든 과정이 없었으면 선의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장애가 없었더라면 선의를 못 만났을 거고 아무튼 모든 게 다 그런 결과론적으로 지금 선의를 두고 이게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뭐 시험관하기 힘들고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선의가 태어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지금까지 저희 그 강원래 씨의 가족의 근황과 또 그 아드님의 얘기, 또 각별한 그 가족의 그 애정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지금 수다장애 팟캐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이야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음악 얘기 가수가 된 과정 있잖아요. 그런 것들 좀 궁금해요. 지금 휠체어를 타고 계시지만 본인의 정체성은 어쨌든 마이크를 잡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 계속 있는 것 같아서 그건 사람들이 저를 볼 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저는 가수라는 직업에 대해서는 별 매력이 없어요. 저는 댄서가 가수가 된 것 뿐이지. 댄서로서 노래를 부른 것 뿐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사의 직업을 가졌던 사람이 노래를 불러가지고 가수가 됐으면 가수라기보다는 의사죠. 가수는 뭐 특별히 자격증이라든가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의사는 자격증이라든가 물론 댄서도 없지만 저는 댄서로서 계속 이 세상을 살고 싶고 그리고 안무가로서 또는 연출가로서 계속 활동을 하고 싶은데 가수라는 것은 그냥 당연하게 아니, 뭐랄까 그냥 꿍따리 샤바라 부르고 그런 자리면 충분히 한데 또 새로운 음반을 내고 그런 욕심은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예술인으로서 댄서에 대한 뭐 어떤 그런 마인드가 더 많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춤을 추고 몸 동작으로 뭘 한다는 거지. 일단 노래 부르는 거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없어요. 할 줄도 모르고 한 옥타브예요. 한 옥타브예요. 어렸을 때부터 춤 추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내가 할 줄 아는 것 중에 잘하는 거였으니까. 그리고 또 유일하게 칭찬받는 거였으니까.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게 춤, 그림 그런 거였으니까. 그래서 그걸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지금도 이제 그런 댄서에 대한 게 약간 현재 진행형인가요? 아니면 아니 그 뮤지컬이라든가 연극이라든가 그런 쇼는 계속 만들고 싶죠. 그리고 머릿속으로 뭔가 또 새로움을 느꼈을 때 어떤 작품을 보고 나도 저런 거 하고 싶어 그랬을 때 또 메모하게 되고. 그 일상의 모든 게 어쨌든 그 댄서에 대한 그런 예전의 비전들이 이어지는 거죠. 뭐 음식 좋아하는 사람들이 맛집 가면 메모를 하고 야 이거 어떻게 만들었을까 또 물어보고 그런 것듯이 그런 거에 대해서는 되게 관심이 많아요. 예전에 페이스북에 그 단편 영화 만들어서 이렇게 올리셨잖아요. 그 부분 한번 얘기를 좀 해주세요. 되게 저는 인상 깊게 봤거든요. 재작년에 강릉시에서 장애인 인권 영화제가 열렸어요. 물론 그 전에도 열렸었는데 그때 이제 강릉에 제가 친분 있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특히 장애인들이 많은데 영화제에 관련된 장애인들이 저한테 와서 연예인 인사 좀 찍어달라는 거예요. 그 영화제를 보니까 좀 불편한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막 그런 영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친구들한테 그 축하 영상을 찍지 말고 내가 영화를 한번 찍어볼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장애를 가지고 난 이후에 좀 많은 거를 좀 알게 됐고 이 장애에 대한 편견은 몰라서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알고서 이렇게 욕을 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간혹 가다가 이렇게 실수를 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장애를 가지고 나서 겪었던 그런 일들, 실화들을 딱 엮어가지고 엘리베이터에서 일어나는 일로 만들어서 엘리베이터라는 영화를 30분짜리를 만들었죠. 제 돈으로. 제가 총 든 것은 한 900만 원 정도? 900만 원. 식비가 많이 들었어요. 대사 있는 출연료는 10만 원. 대사 없으면 최저 시급에 맞춰가지고 엑스트라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저는 그거 보면서 뭐라 해야지? 저희도 둘이 UCC 만들어서 출품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몰라서 이렇게 발생되는 일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몰라서 발생되는 일이죠. 그런 일 많잖아요. 특히 휠체어 타고 이렇게 밖에 나가면 피곤하신데 그냥 집에만 계시지 몸도 아프신데. 근데 이게 그렇죠. 집에만 있으라는 이야기 자체가 그냥 창틀 없는 감옥에 넌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또 들리고 또 한 꼬마애가 와 장애인이다 그러면 그 엄마가 장애인이란 말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왜 학교에서 장애인 휠체어 탄 아저씨들은 장애인이라고 얘기했는데 왜 엄마 그게 틀려? 넌 학교에서 너 친구들이 너한테 병신 그럼 기분 좋아?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이렇게 막 그랬던 실화가 있어요. 저는 그런 적 있어요. 저보고 제가 이제 무릎 꿇고 다니니까 다리 없는 줄 아는데
사람들이 다리 없는 데서 길 가다가 아직도 못 걸으세요. 그러면 다음 달에는 걸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고 가는 게 더 편해요. 거기서 뭐 어쩌고 신경이 다치고 어쩌고 저쩌고 지금 지구가 어쩌고 저쩌고 그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알아온 게 한 10년이 넘는데 이제 모르겠어요. 지금 강원래 씨는 제가 처음 봤고 근데 되게 편하게 해줘가지고 동네 형처럼 얘기해줘 너무 좋긴 한데 우리 둘은 되게 그런 농담 많이 하거든요. 남들이 보면 저 장애인 비하 발언이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둘은 사제지간으로 만나가지고 제가 수영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되게 편하게 야 친구들끼리 막 그러냐 병이 똑바로 좀 해. 이게 욕이 아니라 친근함의 표현처럼 되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럼 어떻게 보면 많이 잘 알아서 그렇게 하는 건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몰라서 해줄 수 있는 것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 흑인들 영화 보면 흑인들끼리는 서로 막 네가 막 그러잖아요. 그 우리나라로 번역하면 이제 뭐 야야 검둥아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자기네들끼리는 괜찮지만 백인이 와서 얘기했을 때는 완전히 상황이 바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끼리 친한 장애인들끼리는 막 그런 얘기 뭐 우리는 키 작은 친구한테 전 반토막이라고 불러요. 반토막 오늘도 굴러왔니?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농담을 하면 뭐 이렇게 얘기하고 막 그런데 최재식이라고 절단 장애인이 있어요. 한쪽 팔밖에 없는데 그 친구가 무에타이 챔피언이에요. 한쪽 팔로. 네, 최재식이라는 친구인데 형 나 차 번호를 뭘로 하지? 그래서 내가 파라나라고 했나? 되게 화냈어요. 짜증내더니. 근데 그거 정말 아니에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파라나 이렇게 차 번호 있으면 찍어가지고 보내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끼리는 그게 통하지만 근데 저는 또 하나 바람이 있다면 이런 그 장애 관련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하나의 시트콤으로 만들어서 내보낸다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장애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그런 농담이 통하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와서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그게 상대방한테 굉장히 큰 아픔을 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육을 제 생각입니다만 좀 어렸을 때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장애인에 대한 배려라든가 뭐 이런 게 좀 어렸을 때부터 배워야지 아는 거지. 그래서 처음에도 얘기했죠. 몰라서 편견이 생기고 차별이 생기는 거지. 그렇죠. 근데 지금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아까 전에 그 시트콤 얘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겪었던 어떻게 보면 우픈? 그런 얘기들을 당사자가 직접 표현을 한다라고만 해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최근에 그 장애인식 개선 교육이 학교까지 다 들어간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나가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뭔가 이렇게 임팩트 있게 보여주거나 이게 말로 설명하는 게 또 한계가 있어요. 근데 장애인식 개선 그런 운동도 뭐 대한민국의 장애인식 개선에 앞장서는 그런 많은 분들을 만나서 저도 느낀 건데 이제는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장애 체험이라든가 경험 이게 지금 보통 초중고등학교에서 하고 있는 장애 체험 뭐랄까 교육은 장애인에 대한 불편함을 가리켜요. 네, 시각장애 눈을 감게 되면 이렇게 불편하지 소리를 못 들으면 이런 게 불편해. 휠체어 한번 타봐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장애인들은 힘든 사람들이야 라기보다는 휠체어 타고 농구를 한다든가 그렇죠. 아니면 뭐랄까 눈을 감고 소리를 맞춘다든가 뭐 이게 새소리야 무슨 뭐 이런 걸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장애가 생기면 다른 쪽으로 발전이 되는구나. 또는 장애인들한테는 굉장히 또 뭔가 다른 재능이 있구나. 예전에 연세대학 농구팀이랑 휠체어 농구팀이랑 휠체어 타고 같이 시합을 했대요. 연세대학 팀이 박살났대요. 완전 박살났대요. 와, 휠체어 농구팀 대단하구나. 그러면 그 학교에 휠체어 타고 있는 친구들한테 또 칭찬이 되는 거고 또 뭔가 힘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자꾸 불편함만 가리키면 야 진짜 장애인들 불편해. 저렇게 어떻게 사냐. 나 같으면 죽어버리지. 막 이런 좀 나쁜 생각만 갖게 되니까 장애인식 개선 교육도 이제 될 수 있으면 긍정적인 걸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공감하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정말 말씀하신 대로 그 초창기 때는 그 체험 교육 자체는 저는 정말 반대하는 얘기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몰라서 그걸 알려준다라고 하면 긍정적인 부분을 좀 더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게끔 또는 우리와 다르지 않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시간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불편하고 이렇게 되면 힘들겠구나 이런 얘기들로만 나가는 게 되게 가슴이 아팠는데 아까 전에 그 얘기한 에피소드를 좀 정리를 해서 그렇게 갖고 가도 되고 뭐 휠체어 농구를 같이 함으로써 이 영상이 또 있었어요. 외국 영상인데 휠농을 되게 재밌게 해요. 딱 끝났는데 한 명 빼고 나머지는 다 비장애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친구랑 같이 이렇게 나가는데 얘 한 명을 위해서 나머지가 다 같이 휠체어를 타고 농구를 하는 거죠. 클론 내 사랑송이 발표했을 때도 휠체어 탄 댄서들하고 구준엽 씨까지 다 휠체어 탔지만 저 하나만 장애인이고 나머지는 다 휠체어 타고 재밌게. 근데 그 친구들은 저 앞에서 재밌는 걸 좀 숨기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교육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더 즐거워하고 재밌었지 그래 하이파이브하고 이렇게 헤어지면 되는데 아 원래 앞에서 휠체어 타려니까 되게 미안하다 막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게 우리가 여태까지 휠체어에 대한 그런 안 좋은 인식이라든가 그런 편견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배워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좀 바뀌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혹시 그 인식 개선 교육 강사 활동이나 이런 거는 안 해보셨어요? 인식 개선 강사는 안 하고 그냥 강연? 강연들은 좀 하죠. 꿈에 대해서. 꿈에 대해서 처음에 시작했던 게 소년원에서 폭주족,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처음에 좀 짜증났어요. 그게 섭외가 들어왔을 때. 그래서 그런 친구들 앞에서 휠체어만 딱 타고 있어도 딱 이게 원형성으로 그 자극을 줄 거다. 그런데 그땐 저는 좀 약간 거북한 마음으로 갔어요. 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근데 소년원생들이 질문하는 걸 딱 듣고 느낌이 달랐어요. 그 학생들이 질문하는데 아저씨 사고 날 때 오토바이 얼마짜리였어요? 아 진짜 보험금 받았다며 얼마 받았어요?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라기보다도 아까 얘기했듯이 불쌍하게 보고 안타깝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강올래로 보는 거예요. 맞아. 나도 예전에 저런 마음이었는데 나도 저 친구하고 똑같은 생각이었는데 저 친구하고 나하고 다를 게 없구나. 나 역시 장애인이고 저 친구 역시 소년원생이라 가지고 저 친구 역시 또 편견을 가지고 살아야 될 거고 편견을 받으면서 살아야 될 거고 나 역시 그렇게 사는 건데 우리 서로가 대화를 나누면 더 좋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전국에 있는 소년원 다니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 보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 더 자신감이 생기고 그렇죠. 되게 많은 얘기를 나눴네요. 네. 그 장애 체험이나 이런 것보다 어쨌든 일상 속에서 장애인들을 아무 꺼리낌 없이 몸을 보여주고 또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만나는 그런 경험들을 나눠주셨어요. 네. 저희는 지금 수다장애 팟캐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물어보고 싶었던 게 이제 또 구준엽 씨하고 그 인연이 친구잖아요. 언제부터 어떻게 지금은 또 어떻게 지내시는지. 구준엽 씨 일단은 방송상으로는 85년도에 처음 만났죠.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만나서 그 우정을 이어가다가 대학교 때 잠시 헤어졌다가 방학 때 만나가지고 댄스 그죠 대회 댄스 대회 다니다가 1등을 해가지고 현지전과 와와라는 팀으로 SM 첫 번째 가수로 데뷔를 하게 되죠. 그리고 1년 활동하다 군대를 가요. 근데 군대도 구준엽 씨는 의정부 저는 논산을 갔는데 자대에서 또 만나요. 군대 30개월 동안 또 같이 하고 전역하고 구준엽 씨는 타기준이 했는데 망했죠. 저는 2부의 경고했는데 또 무대에 오르고 싶어요. 그래서 또 클론을 또 같이 해요. 그러다 제가 또 교통사고 나서 좀 삐걱했는데 또 내 사랑송이로 또 합계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 한 30년 이상? 뭐 전생에 부부가 아니었다면 전생에 원수였던가 뭐. 요즘은 동반 입대라는 제도가 있어서 사귀는 거 같잖아. 아니 군대에서 이게 진짜 훈련소를 따로 갔는데 자대에서 만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얘기거든요. 뭐 여러 가지 둘이 놀랬겠네요. 아니 또 여러 가지 사연이 많이 군대 얘기하면 또 밤새요 이거. 군대에서 또 홍록기가 그때 선임이었어요. 홍록기가 그 우리가 공연 다니는 부대였는데 구준엽 씨가 우리 부대에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를 무대에 올렸어요. 그리고 춤 잘 추는데 또 현진영과 같이 활동했는데 우리 부대 보내주세요. 거기 이제 뭐 우리 그 부대장 있잖아요. 부대장님 괜찮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대 오게 되고 막 여러 가지 막 이렇게 했는데. 그 부대 이름이 뭐였죠? 선봉예술단이에요. 네, 삼군사령부. 지금은 없어졌죠. 예전에 그 선봉예술단이라든가 이런 문선대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연애사병하고 완전 달라요. 뭐 예를 들어서 이게 한방음 복지관에서 공연이 있다. 그럼 우리 부대에서 트럭 6대에다 무대, 조명, 음향 다 싣고 와요. 그리고 우리가 설치를 해요. 그리고 씻고 옷 갈아입고 우리가 공연을 해요. 그리고 무대 우리가 다 뜯어요. 그리고 다시 복귀를 하죠. 이렇게 해서 1년에 200회 공연을 해요. 방송하면서 많이 다투기도 하고 또 의견 대립도 있고 의상이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타이틀곡 가지고도 그러기도 하고 뮤직비디오 뭐 의견 대립이 많았었는데 그리고 싸우기도 많이 싸웠어요. 근데 지내고 보니까 우리만큼 친한 친구가 없었던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은 막 결별하게 되고 다시는 안 보고 막 그런데 우리는 그냥 전화하면 나와요. 밥 사달라면 밥 사주고 뭐 그게 가위바위보에서 돈 내기도 하고 뭐
대부분 누가 이깁니까? 그때 다르죠. 제가 져주죠. 져주는 게 이기는 거잖아요. 그걸 잘 몰라요, 구진엽 씨가. 자기도 구진엽 씨도 어디 가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자기가 져준다고. 너무 보기 좋은 게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아이돌 그룹도 이제 뭐 해체했다가 다시 만나고 막 이런 어떻게 보면 프로젝트처럼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서 다시 하고 막 이런 거 많은데 두 분은 우여곡절도 굉장히 많은데 너무 오랫동안 저희가 봤을 때는 그냥 되게 잘 지내시는 것 같아서 보기가 되게 좋았고 패럴림픽에서 되게 좋은 공연을 봐서 여쭤봤습니다. 그 가족과 함께 지금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지금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궁금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가족이랑 했던 거랑 별 차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불편함은 전혀. 그 예전에도 한번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 가족하고는 좀 다른 얘기겠지만 한 몸이 불편함, 그러니까 목발을 짚는 장애인분이 저한테 식사를 같이 함께 하자고 저한테 식당을 고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무데나 자주 가는 곳에서 저는 맛집을 고르라는 줄 알고 맛집을 골랐죠. 거기가 엘리베이터가 없는 3층 집이었어요. 저는 휠체어를 들고 올라갔어요. 거기 그 주차요원이라든가 많은 분들이 도와줘가지고. 근데 그분은 목발 짚고 거기까지 힘들게 올라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먹고 나서 휠체어 탄 나에게 그냥 휠체어 들어가기 편한 곳을 고르라는 얘기였대요. 근데 저는 그걸 생각 안 하고 그냥 맛집만 고른 거예요. 저는 돈 받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불편함이 없었거든요. 아, 생각하는 게 차이가 있구나. 그래서 저도 지금도 그래요.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곳이면 휠체어가 못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저는 뭐 들려가도 되고 뭐 업혀가도 되고 뭐 상관이 없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먼저 이제 걱정을 하는 분들이 걱정을 시켜드려서 미안한 건지 몰라도 나는 괜찮다고 나는 괜찮다고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도 항상 그래요. 어디 갈 때 같이 갈래 먼저 물어봐요 저한테. 오빠는 안 돼, 아빠는 안 돼가 아니라 아빠 같이 가실래요? 먼저 물어보고 내가 나 좀 그냥 안 갈래 그러면 안 가는 거고 그 선택권은 나한테 있는 거지 가족한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말씀하시는 거에 굉장히 자존감이 엄청 높아지는 그런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좀 뭐랄까 이게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를 좋아하는 것 뿐이에요. 못하는 것도 많죠. 못하는 건 많지만 나는 되게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런 자존감이 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느껴진 게 춤을 가리키면서 느꼈어요. 되게 수줍어하더라고요. 춤추는 거예요. 못 춰도 되는데도 나 역시도 춤을 못 추는 건데 휠체어 하고 춤출 수도 있는 거고 뭐 이게 두 손 없지만 그런 나를 좀 더 사랑하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를 사랑하고 자신 있는 그러면 우리 아이도 나를 좋아할 거고 또 주변 사람들도 나를 좋아할 거고. 아, 뭐 얘기 나누다 보니까 정말 시간이 잘 가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많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가족에 대한 이야기, 또 패럴림픽에 대한 뒷이야기, 그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저희가 정말 자연스럽게 얘기를 듣고 또 많이 또 강원래 씨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저희 끝으로 저희 청취자들도 듣고 계실 텐데, 네, 한 말씀, 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마음이 울적하고 답답할 때 짜증 내지 마시고 꽁다리 잡아라 외치면서 이왕 사는 인생 신나게 재밌게 긍정적으로 화끈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짜증 내지 마시고. 네, 고맙습니다. 네, 끝까지 청취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저희는 쓰여게 See you again.